이번 책은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입니다. 옮긴 이는 윤정길입니다. 제인 에어가 1874년에 발표될 때 그 빅토리아 여왕 시기였는데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산업혁명에 부가 쏟아지고 또 식민 지배로 부가 쏟아져 들어왔고, 그러나 그 부에 가려진 그 어둠 또한 짙게 뒤덮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히 그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나 그 위대한 유산 등을 통해서도 또한 제인 에어를 읽으면서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그 장면이요. 그 에드워드 로체스터가 제인 에어와 결혼하려고 아침부터 그 일찍 서둘러 갔던 그날 아침, 그 교회 목사 앞에 섰을 때 그 결혼 서약을 하기 위해서요. 그때 그 신랑 신부의 들러리도 친척도 없이 둘이서 그 목사는 흰 제의를 걸치고 나지막한 소리로 중얼거리고 그 옆에는 서기가 대기하고 있던 그 장면이요. 그때 낯선 사나이들이 그 슬그머니 들어오고요. 목사가 기도서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대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드리겠는가 하고 말을 하려던 그 순간에 이 결혼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런 뚜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던 그 장면이요. 자, 로체스터에게는 현재 살아있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결혼에 반대하고 외친 증인이 바로 버사 메이슨의 오빠였었죠. 솜필드 저택에 미쳤다고 감금되었던, 처음에 제인은 그녀의 존재가 하녀 그레이스풀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결혼식 전날 밤에 제인은 그녀가 새로운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이 장면은 특히 고딕적 그 으스스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으로 책과 영상을 통해 볼 때 가장 오싹해지는 장면이었었던 그런 기억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제인 에어를 읽는 동안 그 고딕적 그 오싹함의 정체 모를 주인공을 조금 더 또렷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로체스터는 그레이스풀이었다고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 책의 엔딩 부분에서 그 로체스터의 옛 하인의 입을 통해 그녀는 솜필드 저택에 불을 지르고 그 지붕에서 떨어져 자살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에 들었잖아요. 그 버사 메이슨의 스토리가 바로요, 이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 한 예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일본의 식민지가 거의 36년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요. 그 긴 세월이요. 그때 그 일본으로 간 한국인, 또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인. 자, 우리는 광복 후에 그 한국에 남은 일본인들에게, 반대로 일본에 남은 한국인들에게, 그 양쪽 모두에게 어떤 삶이었는지 그 영화와 책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그때 그 역사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면요, 이 책의 그 시점이요, 그 시점이 언제라고 보면 되냐면요, 그 1839년에서 1845년, 1833년에 영국 국회에서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었지만 자마이카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은 1834년이었습니다. 노예가 해방되면서 자마이카에서
사탕수수 재배로 대농장을 경영하던 많은 백인 노예주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하루아침에 가난으로 추락했는데요. 노동집약적 사업인 사탕수수 재배가 노예들의 노동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영국 정부가 보상금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헐값에 나온 대농장들을 사려고 영국에서 부유한 백인들이 몰려들었고요. 궁핍해진 이 책의 주인공 이 앙투아네트의 식구들은 새로 온 백인들과 비교되었습니다. 이들은 백인 사회와 흑인 사회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고립되죠. 앙투아네트는 동네 어린이들에게 백색 바퀴벌레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자마이카는 1838년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식민지가 성립되던 계급사회인 영국에서 제대로 행세하지 못했던 영국인들이 식민지로 와서 인종사회를 구축하고 주로 대농장을 경영했으며 원주민의 노동력으로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돈이 제국을 부강하게 했지만 영국에서는 이런 새 부호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성을 내세워 배척했습니다. 식민지에서 태어난 영국계 순수 혈통을 크리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버사 메이슨이요, 바로 로체스터와 결혼한 그 버사 메이슨이 바로 크리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그 크리올계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이죠. 그래서요, 그 로체스터의 아버지와 그 형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어쨌거나 로체스터는 그 버사 메이슨의 돈을 막말로 그 돈을 보고 어쨌거나 뛰어들었습니다. 이 크리올들은 식민지 문화에 동화되어 본토에서 그 주지하는 많은 가치관이나 그 이데올로기에 부합되지 못했으며 원주민들에게는 제국을 대표하는 백인으로 역시 배척당했습니다. 이 책의 그 첫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거리가 생기면 대열을 좁힌다 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가 닥치자 백인들은 결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리에 끼지 못했다. 자메이카 여인들은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리스토피는 어머니가 미모가 너무나 뛰어난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후처였다.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어머니는 마르티니크 태생이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우리 집에는 왜 손님이 안 와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스페니시 타운에서 우리가 사는 쿨리브까지 오는 길이 너무 나빠서 그래. 그러나 지금 같아선 길을 고칠 생각 따위는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손님, 말, 침대에 누우면 듣던 안전한 느낌,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가 우리의 이웃이자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인 러트렐 씨와 담소하는 것을 들었다. 물론 영국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불운을 겪은 셈이지요. 노예 해방이 의회를 통과했을 때 영국 정부가 우리에게 약속한 보상금이 있잖아요. 나는 아직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요. 어머니가 어머니 또한 그 영국 본토인의 정부였고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태어난 크리올인 거죠. 자, 그럼 진 리스도요. 자, 여기 책날개를 좀 보면요. 이 진 리스 또한 그
도미니카 윈드워드 군도의 로스에서 출생해서 16세가 되어 영국으로 건너가 교육받을 때까지 도미니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이 진 리스도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크리올 문화, 그러니까 어머니도 크리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진 리스가요,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작품 해설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진 리스가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쓰게 된 또 다른 동기는 그가 고향 도미니카를 다시 방문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크리올 상속녀들이 영국 남자와 결혼한 후 광녀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크리올 여성이 광녀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감금될 수밖에 없었을까? 앙투아네트는 왜 버사라는 이름으로 제인 에어에 등장하는 것일까? 누가 왜 무슨 권한으로 한 여성의 이름을 빼앗고 개명할 수 있나? 자, 요거에서 보듯이요. 우리가 그 제인 에어에서 나온 스토리 중에 우리는 버사 메이슨이 광녀로 그 숀필드 저택에 갇혀 있지만 어떠한 그녀에 대한 어떠한 자세한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혼식이 파토되었을 때 그 모습만, 그 미친 모습만 보여주었을 뿐 그 어떻게 들어왔으며 누구이며 전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로체스터가 주는 그 얘기만 듣고 오히려 지고지순한 그 제인 에어의 러브 스토리를 더 크게 봤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그 제인 에어가 왜냐하면 그 삼촌이 주신 그때가 한 2만 파운드였나요? 그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 막대한 상속을 받은 독립된 주체로서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동기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사랑을 택했으니까, 심지어 그때 로체스터는 시력을 잃고 한 손을 잃은 그 불구가 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그의 사랑을 택했으니까 그때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크게 샀고, 그 다음에 그녀의 그 선택이 정말 용기 있었다고, 용기 있었다는데 손뼉을 쳐줬다고 할까? 그런 쪽에 강조가 됐었는데요. 이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읽어보면 로체스터야말로 이 시대에 그 영국의 그 식민지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부장적 태도,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어찌 보면은 제인 에어 또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가진 그 이데올로기 속에 일종의 피해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다른 시각을 한번 보여주는 이 책이 저는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갖게 해줘서 이 책이 참 좋았습니다. 자, 그때가요, 특히 이때가 바로요, 우리가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혼란스럽긴 하는데요. 그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외삼촌에게서 받은 그 제인이 받은 돈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에서 얘기하면요, 바로 그것 또한 거기서 보면 드메라라 그 식민지에서 그 삼촌이 어떤 포도 농장인가를 경영하면서 그때 번 그 돈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쉽게 까놓고 얘기해서 일제 식민지 때 그 일본의 식민지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의 값싼 노동력, 그다음 값싼 노동력 정도가 아니었죠. 한마디로 뺏어갔다고 보면 그 정도로 표현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얻어간 그들의 부가 그리고 여기에 한국에 와서 벌어들인 그들의 부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거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자마이카나 드메라라 인도 사람들, 그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와서 벌어들이는 돈, 그 다음에 그 영국인들을 어떤 시선으로 봤을지, 우리가 일본인을 어떤 시선으로 봤을지, 그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요, 그 인도나 자마이카, 그 드메라라 등 식민지에서 발생한 그 노예 반란이요, 그 1833년에 실시된 그 식민지에서의 그 노예 해방, 그리고 연이은 식민지의 독립선언은 이 앵글로색슨의 영구한 존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공포를 수반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억눌려 잠잠했던 세력의 융기를 철저히 막는 것이 제국을 지키는 길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이 맨 끝에서 얘기했듯이요, 사실은 그 제국주의와 이 가부장 제도가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는 백인 남성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백인 남자들도 역시 그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였고, 누구나, 특히 크리올들. 그래서 진 리스가 자신이 크리올로 살았기 때문에 이 제인 에어의 그 버사 메이슨을 봤을 때 과연 로체스터를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버사 메이슨은 갇혀있는 광녀, 그리고 그 동물의 소리나 내는 비명 소리나 지르는 그런 캐릭터로 그린 게, 그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샤롯 브론트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 영국인 여자 성인의 시선 아니야? 우리가 만약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우리가 그 당시에 만약에 일본인 여자 성인의 시선이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역겹고 분노스러웠을지, 저는 이 진 리스의 이런 시선이 어떤 다른 각도를 제시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지고지순한 러브스토리 아니네, 이걸 만약에 진 리스의 그런 입장에서 봤다면 버사 메이슨을 이런 캐릭터로 죽여버리는 거 분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그 버사 메이슨에게 단 한마디의 인간적 목소리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광녀의 웃음소리와 으르렁거림만 주었다. 버사 메이슨이 왜 미쳤으며, 왜 감금당했으며, 왜 솜필드에 방화하는지에 대한 브론테의 대답은 간단 명료하다. 즉 버사가 자메이카의 크리올이며 그 가게에 광기가 있었고 광기의 극치에서 방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로체스터는 광녀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았으며 버사로 인해 인생을 망친 인물로 그려진다. 제인의 눈을 통해 묘사된 버사는 몸집이 로체스터와 맞먹고 얼굴은 보랏빛이 감도는 검은색이며 두꺼운 입술의 여인이다. 로체스터는 버사가 광기를 가졌을 뿐 아니라 색정증 환자여 술주정뱅이라는 점을 들어 감금의 이유가 타당함을 주장한다. 즉 가냘프고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복종과 침묵을 미덕으로 삼고 신앙심이 투철하며 희생정신을 지닌 그 시대의 이성적 여성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여성이 버사라는 것이다. 버사는 영롱한 눈빛에 자그마하고 검소한 처녀 제인과 로체스터의 결혼을 저해하는 걸림돌에 불과하다.
제인과 로체스터가 결혼으로 맺어지기 위해 버사는 가장 편리한 시간에 죽어서 사라지는 인물이다. 버사의 광기가 강조되는 바람에 로체스터가 왜 크리올 상속녀와 결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회, 경제적 문제는 희석되며 아내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고도 아내를 가둔 그의 행위는 독자들의 의문을 전혀 자극하지 않고 당연한 일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 버사가 영국의 식민지 자마이카의 크리올로 설정되어 있는 이유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가난하고 일가 친척 하나 없던 제인은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삼촌에게서 2만 파운드의 유산을 받아 부유하고 독립된 여자가 된다. 여성이 독자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의존 때문이다. 그러나 제인은 유산 상속으로 남성의 부속물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독립된 여성이 된다. 텍스트에서 제인은 자신이 이제 경제적 능력을 지닌 여성으로서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거듭 주장한다. 제인은 솜필드 화재로 한 눈이 빠져버리고 또 한 눈은 실명했으며 팔 하나가 잘려나간 로체스터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임을 주장한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삼촌은 그 드메라라에서 포도주 사업으로 재산을 모았고요. 당연히 노예들의 노동 착취에서 벌어들인 그 돈이 영국 여인 제인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크리오의 상속녀인 이 버사는 결혼 지참금으로 로체스터에게 3만 파운드를 건네주고요. 이 책에서도 보면요, 그 마지막 파트가 그 솜필드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요, 누구의 스토리가 또 있냐면, 누구의 스토리로 이거를 들려주냐면요, 그 버사 메이슨을 그 지켰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레이스 풀이 하는 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 풀이 만약에 거기서도 그 다른 하인이나 하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버사 메이슨을 한마디로 버사 메이슨을 그 간호하고 그 온갖 그 그녀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지 절대 비밀이 새가 나가지 않아야 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레이스 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만약에 어느 날 그 자마이카에서 영국으로 붙들려온, 그리고 그 3만 파운드라는 자기가 가진 그 상속 그 모든 돈을 로체스터에게 빼앗기고 그 감금되어 있는 로사 그 이야기를 우리가 버사를 어떻게 보아야 될지, 그 스토리가 바로요, 이 맨 마지막에 3장에 그레이스 풀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문고판으로 읽었을 때 그 고딕풍의 그 러브 스토리라고만 알았던 그 제인 에어의 스토리를 이렇게 다시 볼 수도 있게 해주는 이러한 책, 이런 책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그 고딕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서요, 이 광막한 이 사르가소 바다, 이 진 리스의 작품,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게 돼서 어떤 다른 시각을 갖게 됐다는데,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